과거에는 관계에 대한 책임이 전부 우리에게 있었다.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 이런 것들로 우리는 책임감 강하게 사느라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후 준비에 4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미리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노후 준비 절반은 이미 완성이다. 일찍부터 혼자서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삶의 질이 다르다. 혼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내가 사는 집을 잘 정리하는 것, 2가지만 갖춰도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하루 약 4시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이 2가지 능력만 갖추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머지 시간은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 어차피 누구나 인생은 혼자 살게 될 텐데, 이 혼자서 살아가는 능력을 미리 조금씩이라도 키워놓는다면 더 이상 앞으로의 노후 걱정은 필요가 없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삶의 엄청난 변화로서 두렵게 여기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2번째,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 나이 먹고 혼자 살면서도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꼭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1-2명은 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지는 않더라도 주변의 이웃이나 지인들과도 관계가 잘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즘에는 혼자 지내더라도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으로 글과 사진도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취미, 동아리 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기에 그 활동을 통해 나오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모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서로의 사생활을 깊게 나누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수다 떨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한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며 등지고 살지 말고 이렇듯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노후 준비라고 볼 수 있다. 3번째, 배우자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하게 살고 있다. 붙어 있으면 자주 싸우고 갈등을 계속해서 겪는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인다면 오히려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서로 할 일도 없이 계속 함께 붙어 있으면 싸움밖에 하지 않는다. 서로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싸우거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 과거의 실수까지 끄집어내서 싸우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혼자 있고 때로는 같이 함께하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하고 취미 생활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서 해보는 것이다. 4번째,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킨다. 젊은 시절처럼 밖으로 돌려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에는 우리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리고 체력이 따라준다고 해도 물질적 성장을 위해 큰 투자를 하거나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우리 나이에 한번 실패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보다 우리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무언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내면 성장을 위해 하나씩 깨닫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책을 읽는다든지 무슨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또 이런 영상을 보고 깨달을 때 나오는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 몸에 좋다고 한다. 뭔가 엄청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혼자서 사색에 잠겨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자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작은 것들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노후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다. 우리 노년을 행복한 삶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면서 무엇인가 깨달아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혼자 살아가는 그 능력을 키우고 공부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노년에는 나를 위해 좀 더 뭘 해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 준비가 완벽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새삼 느끼는 것들이 많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왠지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움직이는 것이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어진다. 또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미루는 스스로가 보일 때도 있다.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은 단순히 나이만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DNA 자체가 바뀐다고 한다. 체질이 아예 바뀌는 것이다. 생각은 똑같이 살아있지만 몸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에 매일매일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 수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에 감으로써 침체되는 생활을 벗어나야만 한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실생활에 적용하면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생활 수칙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오늘 이 3가지를 토대로 나만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일단 나간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하기보다는 집에 박혀서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밖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도 좋고 시장이나 장터에 가서 왁자지껄한 상황을 직접 몸소 느끼면서 세상의 활력을 얻어볼 수 있다. 사실 일단 나가는 것은 정말로 바깥에 나가야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읽고 싶은 책 혹은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일단 바로 구입해버리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만 한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마당발이 될 필요도 사람을 깊게 사귈 필요도 없다. 여러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때로는 그냥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날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나서 얻는 활력 못지않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얻는 활력도 대단히 많다. 늘 만나던 사람에게서 얻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배울 것도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기운과 상황이 주는 기운이 항상 일정하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에서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단순한 짧은 만남이 주는 새로운 기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젊음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만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므로써 활력을 얻게 된다. 세 번째, 나눠야 한다. 나눈다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다.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눠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하지만 특히 많이 베풀어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나눠주기도 해야 한다. 베푼다고 하면 돈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돈보다 더 베풀 수 있는 것은
사실 많고 다양하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에는 크게 7가지가 있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웃음의 공덕인 미소, 공손한 태도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등 몸으로 남을 돕는 행동,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양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지 않고도 남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마음이 있다. 이 7가지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고 지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했던 일들만 반복하고 맨날 같은 장소에만 있으려 하고 항상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서는 안 된다.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만의 생활 수칙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확실히 젊어지고 열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보다 활기차고 힘나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새삼 느끼는 것들이 많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왠지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움직이는 것이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어진다. 또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미루는 스스로가 보일 때도 있다.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은 단순히 나이만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DNA 자체가 바뀐다고 한다. 체질이 아예 바뀌는 것이다. 생각은 똑같이 살아있지만 몸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에 매일매일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 수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감으로써 침체되는 생활을 벗어나야만 한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실생활에 적용하면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생활 수칙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오늘 이 3가지를 토대로 나만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일단 나간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하기보다는 집에 박혀서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밖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도 좋고 시장이나 장터에 가서 왁자지껄한 상황을 직접 몸소 느끼면서 세상의 활력을 얻어볼 수 있다. 사실 일단 나가는 것은 정말로 바깥에 나가야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읽고 싶은 책 혹은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일단 바로 구입해버리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만 한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마당발이 될 필요도 사람을 깊게 사귈 필요도 없다. 여러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때로는 그냥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날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나서 얻는 활력 못지않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얻는 활력도 대단히 많다. 늘 만나던 사람에게서 얻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배울 것도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기운과 상황이 주는 기운이 항상 일정하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에서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단순한 짧은 만남이 주는 새로운 기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젊음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만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므로써 활력을 얻게 된다. 세 번째, 나눠야 한다. 나눈다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다.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눠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하지만 특히 많이 베풀어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나눠주기도 해야 한다. 베푼다고 하면 돈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돈보다 더 베풀 수 있는 것은 사실 많고 다양하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에는 크게 7가지가 있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웃음의 공덕인 미소, 공손한 태도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등 몸으로 남을 돕는 행동,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양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지 않고도 남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마음이 있다. 이 7가지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고 지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했던 일들만 반복하고 맨날 같은 장소에만 있으려 하고 항상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서는 안 된다.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만의 생활 수칙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확실히 젊어지고 열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보다 활기차고 힘나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른 세계 1위이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이며 파산자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한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들의 파산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노후 인생을 망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3가지를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잘못된 투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파산 원인으로는 늘어난 수명에 비하여 짧아진 퇴직 연령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퇴직 연령은 49세이며 8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고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 퇴직을 하면 수입이 확 줄어들기에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시도하다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노후 기간의 생활이 걱정이 되어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코인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다.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투자하기 전에 투자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알고 투자에도 실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우리 노후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 두 번째, 독립하지 못한 자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노후의 성인 자녀 부양 비율이 약 40%이고 성인 자녀 부양 비용은 월 평균 73만 원이라고 한다. 은퇴 후 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캥거루 가족처럼 사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 등골이 휘어지는 것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자식들의 교육비뿐 아니라 사업자금까지 지원해줬다가 모든 게 다 망하면서 자식과 함께 파산하고 같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자식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한다. 독수리가 제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나는 연습을 시키듯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신력과 노하우를 전수해야지. 가진 돈을 모두 준다면 자식과 함께 부모까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의료비. 대한노인병학회 발표에 의하면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의 병치레 기간이 약 20년가량 되고 65세 이상 연간 평균 진료비가 360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건강한 사람까지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병치레하는 노인들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의료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후 파산을 막는 방법은 자기 건강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때까지 버는 것이다. 확실한 생활 수칙과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다 줄 수 있다. 매일매일 생활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할 일을 찾아 돈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 활동 등 활력 있게 산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노후 파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후의 재앙을 막으려면 건강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건강한 노후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노년학 학자들은 노령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도 정신적으로 여유와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서나 명상, 자기 개발 등에 집중하다 보면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친밀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노후 파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파산자들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연금 수입의 부족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의 삶이 파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된다. 더하기는 은퇴 후에도 일을 더하기, 저축 더하기, 건강관리 더하기 등을 하고, 빼기는 자녀 지출 지원 줄이기, 자동차 경비 줄이기, 경조사비 줄이기, 집 규모 줄이기 등과 같이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젊어서는 지출이 많으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까지 폼생폼사로 살면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길고 긴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후 자금을 만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생활비도 절약하면서 파산 없는 행복한 노후를 살아야 한다.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은 노후가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은 학창시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인생이 충만해진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노후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3명과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3명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나이 들면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진실성이 없고 아부하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롭게 하는 친구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비유를 맞추지만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 없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마치 입술에 꿀을 바르듯 달콤한 말만 속삭이지만 이익을 다 얻은 순간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에게서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곁에 둔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뜯기는 수밖에 없다. 나이 들면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두 번째는 줏대 없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하고 부드러워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 말 저 말에 휩쓸려서 줏대 없이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은 정말로 해롭다. 평상시에는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믿음을 얻었지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닥치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완전히 얼굴색을 바꾸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뒤통수 얻어맞는 것과 같은 배신을 당하게 된다.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나이 들면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세 번째는 말로 다 하는 사람이다. 말로야 세상을 다 바꾸고도 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우스운 사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말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 너무 가벼워 전혀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만 떠올리니 믿음이 가질 않는다. 이런 류의 사람은 떠벌리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또 자기가 말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낯짝이 두꺼운 건지 기억이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라고 믿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항상 두어야 할 3가지 친구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첫 번째,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 언제나 한결같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우직하다고 말한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이익을 보기 위해 때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만큼 친구 역시 나쁜 길로 이끌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겉보기에는 무뚝뚝할지 몰라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복 없이 한결같다. 우직한 사람은 정말로 좋은 친구다.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두 번째, 신의가 있는 사람. 친구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고 남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항상 꾸준히 일에도 나서서 도와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만나도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이 신의가 있는 친구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생에 유익함만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세 번째, 견문이 넓은 사람. 늘 공부하고 깨우치고 실천을 행해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즉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 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함이 없이 해결책을 내놓는 지혜로움과 재밌는 이야기와 창의적인 발상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다. 그런 친구들과는 잠깐 대화를 나눠도 언제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인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유형이 세 가지씩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크게 포괄해서 보면 좋든 나쁘든 이 세 가지 유형에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의 유형을 듣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떠오른다. 과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친구들에게 어떤 유형의 친구에 속하는지, 좋은 친구 유형에 우리 얼굴이 떠오르는지, 나쁜 친구 유형에 우리 얼굴이 떠오르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의 유형으로 남아 계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만일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돈이나 명예 따위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임종의 순간을 미리 맞았던 타인들의 깨달음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봤던 간호사 브루니 웨어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통해 수년간 암 환자 병동에서 일하며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통찰을 알아볼 수 있다. 그가 지켜본 사람들은 임종 때 경이로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갖게 됐는데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은 거의 비슷했다고 한다.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갈 때 어떤 일들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을까?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교훈으로 삼아 남아있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지표로 삼아보자. 첫 번째,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큰 후회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스스로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삶이 끝나갈 때쯤 돼서야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루지 못했던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야 거의 없겠지만 특히나 아버지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선택 때문에 꿈의 절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선택한 삶의 대가가 뼈저린 후회뿐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바라고 좋아하는 삶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생각하고 과감히 행동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든 자신에게 진정한 삶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일을 덜 하지 못한 것. 이 후회는 모든 남성에게서 나타난 공통점이었다. 그들은 회사에서 쳇바퀴를 도느라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놓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노년의 안정된 삶과
풍요로운 미래의 청사진 속에 나 자신을 하루하루 모질게 학대해온 세월의 미안함과 깊은 후회를 느낀 것이다. 이제껏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고 애쓰고 애간장 녹이며 움켜진 일들 중 지금 우리에게 유의미한 일로 남은 일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에 무작정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 매사 조바심보다는 삶의 여유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화를 내지 못한 것.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들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내면에 쌓인 냉소와 분노가 병을 만들었다고 여겼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나의 의견을 떳떳하게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내면 속에 내 삶은 더 윤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일 것이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여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다가 용기 내어 드러냈을 때의 통쾌함과 유쾌함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는 나를 좋아한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편이 훨씬 삶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네 번째, 친구들을 챙기지 못한 것. 사람들은 또 임종 직전에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했다. 하지만 막상 그땐 친구들의 연락처도 수소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할 만큼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어린 시절 속에 친구들과의 추억은 꿈같이 흘러온 인생길 마지막에 몸서리치게 그리울 것이다. 연락처라도 알아두고 수시로 추억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섯 번째, 도전하지 못한 것. 직업을 바꿔볼까? 저런 취미를 가져볼까? 저 기술을 배워볼까? 세계 여행에 도전해볼까? 살면서 온갖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도 주변 여건을 생각하고 꿈은 꿈인 채로 포기하며 살아온 삶에 왜 용기를 내보지 못했던가라는 후회는 이 세상에서 남은 마지막 아쉬움이었던 것 같다. 변화를 두려워해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마치 인생에 리허설이 있는 양 삶을 살아간다. 언젠가는 진짜 삶이 올 것처럼 헛된 기대를 안고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간다. 마치 이번 삶은 대충 살고 다음번 생에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망상이 깔려있는 듯하다. 우리는 만사제치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이 내가 바라는 삶인가? 내 인생의 말미에서 한 후에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으면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삶은 두 번 살 수 없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좀 더 행복하게 놔두지 않은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웃고 삶의 활력소를 찾고 싶었다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났다. 결국 모든 것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 말라는 경고로 통한다. 길을 알면서도 못 가는 건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일 것이다. 오늘 밖에 모르는 바보, 그렇게 바보로 한번 살아보자고 부질없는 다짐을 거듭해 본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때론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적 본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마침내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위한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는 후회가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후인 2050년경이 되면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지금부터 30년 전 1990년대의 평균 수명은 75세쯤이었다. 정열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지금 시기가 60부터라면 앞으로는 100살이 정열적인 시대가 된다는 말이다. 이제는 단지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나이와 죽음 앞에서 언제까지나
승자일 수는 없다. 속도와 강도가 차이는 있지만 일단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운이 나빠 암이나 다른 불치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빨리 치닫는 일이 꼭 나를 비켜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고를 당해 심각한 장애를 입는 것 역시 꼭 나만 예외여야 할 이유는 없다. 아프지만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어른다운 일이다. 장애와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용감한 것은 아니며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고 인생을 달관하는 긍정의 여유가 또한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나이가 들면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이고 젊었을 때 가졌던 것들을 하나둘씩 이뤄가는 게 인생이니 그런다고 아쉬워하며 과거에만 매달려 살 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놓아야 할 건 과감하게 놓고 나이 들어감을 거북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자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내 자신은 물론이고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모두 좋을 것이다. 퇴퇴는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게 되는 5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건강과 돈, 일과 친구, 그리고 꿈이라고 했다. 건강을 젊어서 다져놓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조금씩 작고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병과도 쉽게 친해지게 된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잘 챙겨서 건강한 노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젊어서 돈을 버느라고 고생하는 건 넉넉한 노년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까지 움켜쥐려고 못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쓰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건 축복이며 어떤 일이든 마음껏 할 수 있고 이왕이면 잘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을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 일 하면서 주춤거리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면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는 게 정답이고 살까 말까 하는 것은 안 사는 게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고 꿈이 가득한 멋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차고 건강한 노년이 되어야 한다. 팔뚝이 부러져 깁스를 한 다음 한 달 뒤에 풀어보면 팔이 가느다랗게 약해져 있다. 그동안 안 썼기 때문이다. 뇌도 똑같다. 반대로 몸을 계속 움직이면 뇌가 활동을 한다. 배고픈 채로 몸을 움직이면 뇌는 더 많이 활발해지며 활동하는 뇌는 사이즈가 커진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도 입증되었다고 하는데 모기를 적게 준 쥐가 더 똑똑하고 더 뇌가 크고 더 오래 산다고 하였다. 장수의 비결인 정신 건강과 행복은 어이없게도 배고프고 몸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하니 명심해야 한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 둘씩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고독해지기 쉽고 외톨이라는 생각에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이 들어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리낌 없이 지갑을 열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퇴퇴는 젊었을 때의 꿈이 현실적인 거라면 노년의 꿈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 그 5가지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황혼이 된다면 그야말로 축복받는 노년이 될 것이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노년이라면 더 바랄 게 없으며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축복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을 앞둔 중년의 가장 큰 과제는 배움이다. 어제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이름 모를 풀꽃들의 생김새에 감탄했다면 그날은 그 꽃에 대해 배운 날이다. 손주가 새로운 말을 배워서 할머니한테 써먹으려 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새롭게 깨달았다면 그날은
손주를 통해 기쁘게 배운 날이다. 수십 년 동안 멸치를 넣고 끓여 먹던 된장찌개에 차돌박이를 넣었더니 맛이 매우 훌륭했다면 그날은 요리법을 새로 배운 날이다. 젊은이들이 등장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노래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날은 그 노래를 새로 배운 날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무언가를 배워간다면 매일이 새롭고 즐거운 날이 아닐까. 죽는 그날까지 아픔을 배울 수 있고 병원 생활을 배울 수 있고 진통제 맞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마지막 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따뜻하다. 함께했던 추억들도 떠오르니 입가에 웃음도 번진다. 친구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선물도 차버리고 친구 없이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벌이 찾지 않는 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굴이 적다든지 고가루가 맛이 없어서일 것이다. 영화를 개봉했음에도 관람객이 오질 않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다는 것은 재미가 없고 볼 것도 없어서 그럴 것이다.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 재테크보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 관리하는 우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 친구는 인생 이막에 없어서는 안 될 고귀한 존재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자산일 수 있다. 우리들의 행동이 친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자주 점검해야 한다. 오늘은 친구에게 외면받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인색하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들기 마련이다. 신발을 신고 문 밖에만 나가도 모든 게 돈인데 친구들 만나면 교통비도 들고 밥값, 술값이 든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한 친구가 쏠 때도 있고 또 어느 모임은 얼마가 됐든 돌아가면서 비용을 치르기도 한다. 또 어떤 모임은 십시일반 돈을 거둬 비용을 치르기도 한다. 인색한 친구는 절대 자기가 쏘는 일이 없을 뿐더러 다 같이 돈을 걷게 되는 경우에도 돈을 적게 낸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최소한 자기가 먹은 밥값 정도는 내야 되는 것이 맞다. 누가 얼마 내나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학창시절부터 늘 그랬기 때문에 저 친구는 또 오늘도 적게 내겠구나라고 뻔히 보인다. 동창들끼리 만나면 조금 늦게 와서 배고프다며 따로 밥을 시켜서 먹다가 모임 끝나기 직전에 다른 약속이 있다며 그냥 계산도 안 하고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도 있다. 돈 안 내고 가냐는 질문은 째째해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친구는 학창시절부터 나이 60이 다 돼서까지 이러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친구라는 관계가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비가 와서 갑자기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종로의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 연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인 것인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평소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친구 관계라지만 늘 한쪽에 연락하고 안부 묻고 만나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 친구의 연락을 받아 먹기만 하면서 관계를 이어온 경우가 있다. 어느 날 늘 연락하는 쪽이 어떤 이유로라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두 친구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연락해주고 시간을 내주는 좋은 친구 하나를 그렇게 잃게 된다. 우정도 주고받아야 그 우정이 유지된다. 아쉬울 때만 연락하지 말자. 세 번째, 본인만 뒤로 쏙 빠진다. 아예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못하겠다, 못 가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할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분위기 무르익고 계획 다 짜서 본격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겠다며 빠지는 친구가 있다. 가장 흔하고 제일 곤혹하게 만들 때가 바로 여행을 준비할 때다. 물론 정말로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했던 일로 마지막 순간에 합류를 못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파토 내는 사람이 계속 내는 법이다. 인원수 맞춰서 차량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숙박시설 예약도 끝냈고 예산도 인원수에 맞춰 짰고 이제 회비 걷고 출발하는 것만 남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한다. 전에 파토했던 경력이 화려해서 이번에 넣어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해놓고선 다른 약속이 생겼다고 해버린다. 약속은 반드시 선약을 먼저 지키는 것이 옳다. 선약 뒤에 오는 약속은 선약을 피해서 잡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네 번째, 입이 가볍다. 쓸데없이 이쪽 저쪽 말을 옮겨서 친구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뒷담화 하기를 무척이나 즐겨하는 부류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때론 의도적으로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누군가는 뒷담화를 공동체의 적이라고 했다. 뒷담화가 난무하는 곳이 모임이나 조직이든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화합과 평화가 발붙일 수 없으며 결국에는 깨져버린다. 늘 남의 얘기만 즐겨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든지 아니면 자기를 담아낼 이야기가 없는 가여운 인생을 살고 있기에 남의 얘기에 열중하는 것이라 해도 그 결과는 그리 가볍지 않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우정 깨지고 원수로까지 지낸 사람들이 많다. 이쪽 저쪽 말을 옮기는 사람은 끝내 모두에게서 외면을 당한다. 그래야 모임을 유지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다는 각자의 판단이 선 것이다. 다섯 번째, 남을 지적하고 잘난 척한다. 기쁘나 슬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친구를 찾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공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감은커녕 지적질에 훈수질 그리고 잘난 체를 한다면 친구로서는 치명적인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좋은 옷 차려입고 나섰는데 온갖 지적질을 해서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는 친구가 있다. 그렇게 되면 만나기 전까지 좋았던 기분까지도 다 날아가 버린다. 지적질, 훈수질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로 웃긴 것이 제대로 잘 알아서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갖고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 참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맞대응하자니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 없는 노릇이다. 친구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라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귀한 존재인 만큼 친구에게도 잘해야 한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소중한 친구로 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유독 재벌집 자손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사는 형편으로 따져보자면야 서로 비슷하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부티와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그렇다고 가방끈이 또 남들보다 긴 것도 아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알겠지만 가방끈 길이와 인격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대부분 태도나 모습에서 느낀다.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곱게 자라서 얼굴에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옷 매무새나 머리 모양 등에서도 정성이 가득한 손길이 느껴지고 행동에서도 격조가 느껴지는 모습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외형적인 것만으로 규정질 수는 없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진 것과 상관없이 또 모진 고생을 겪었어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일단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단아하고 정돈된 외모다. 돈이 많아 보이고 싶어 민망할 정도로 큰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소위 명품, 브랜드 제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과시하듯 큰 로고가 드러난 옷이나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은 산티와 허영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유난히 화려하고 번잡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속이 비어있고 허하다. 정말로 멋있는 사람은 단아하고 정돈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유행을 따라가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쓸데없이 겉모습에 돈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대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과 색상의 옷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고급스러운 사람에게서는 자기 관리에도 철저한 모습이 느껴진다. 얼굴은 피곤에 쪄들어서 다크서클이 깊이 배어있고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으며 하체는 부실해서 거대한 상체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을지 뒤뚱이는 모습에 보는 사람마저 불안해질 지경이라면 아무리 잘 차려입고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우아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건강미와 활력이 넘쳐난다. 인생 살아가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는 것이고 균형 있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 생동감에서 부티가 물씬물씬 느껴진다. 세 번째, 항상 여유롭다.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화들짝 놀라지도 않고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고 또 너무 좋다고 펄쩍펄쩍 뛰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늘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감정 기복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좋아할 일, 슬퍼할 일, 아파하는 일에 공감 못하고 목석같이 감정 없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감정 조절에 능해서 주변 상황에 휘둘려 쉽게 흥분하지 않고 언제나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에 온화하고 따뜻하게 반응한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은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나이 어리다고 초면에 반말하지도 않고 자신이 손님이라고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또 불만을 얘기할 때도 흥분하지 않고 조곤조곤 이야기한다. 어디서도 무례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비싼 옷 잘 차려입고 고급진 백화점에서 시장 장터처럼 소리 높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절대 고급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 정말로 멋진 사람들은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머리를 숙인다. 예의를 사람 가리면서 봐가면서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유머 감각이 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으로 감정 표현도 못하고 재미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의 여유로움은 유머 감각에서 나온다. 유머 감각이란 상황을 재밌게 생각하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스갯소리나 찍찍해대고 상대방 감정 상하는 거 무시하고 여럿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을 유머 감각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유머 감각은 우리가 화날 상황에서 모두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분위기를 바꾸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센스를 말한다. 그러니 유머 감각이라는 것도 내적 수련이 부족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여섯 번째,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한다. 말은 생각보다 커다란 힘을 갖고 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정말로 고급스럽고 멋진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기분 좋아지는 말만 한다. 곁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운차고 행복해질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의 기운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진정한 멋은 내면에서 우러나온다. 그러니 가진 것과 상관없이 또 모진 고생을 겪어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이 곱기는커녕 다 온통 주름투성이어도 사람들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 경로와 경험이 모질고 험난했어도 그것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찌들지 않고 마음속에서 정화시켜 성장했다면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패인 주름은 연륜이 되고 모두가 그것을 흉으로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된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결국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모진 일들도 걸러주어서 좋은 것만 남게 해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러니 표정과 말투 그리고 태도에서 품격이 느껴지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허영심과 과시욕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이 모두 멋있는 인생 후반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음식물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사랑하는 연인들도 그렇고 함께 몸을 섞고 살아온 부부도 헤어질 때가 되면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친구와의 인간관계도 그만 정리해야 될 때가 되면 징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 오늘은 친구들과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5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분명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도 관계에 연연한다면 더 큰 상처만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놓고서는 어떻게 지냈냐는 물음에는 건성건성 대답하고 친구의 근황은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는 친구가 전화를 한 거 보면 급해도 아주 단단히 급한 것이다.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는 친구로서 마땅히 해줘야 하는 일이지만 자기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다 보니 이젠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얘가 나를 도우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 마음이 편치 않다. 미안한데 이렇게 시작하는 전화는 이제는 그만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입만 갖고 나온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쓰는 법이다. 그러니 입만 갖고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 사고 밥 사는 자동현금 지급기 정도 아니면 그냥 쉽게 늘상 얻어먹어도 되는 호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들이 너그럽게 친구에게 밥 사는 것이 취미고 즐거움이라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둘 사이가 정말 친구는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평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서는 돈을 쓰면서도 유독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 번째, 선교 활동을 한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친구하면 그것만큼 피곤한 것도 없다. 신시한 믿음을 넘어 맹신의 정도까지 이르러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을 자기 믿음의 잣대로 풀어내고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어도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협박까지 해댄다. 아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만큼 제발 선하게 교양 있게 행동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종교 얘기를 하는지 창피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친구 만나 우정을 나누기보다 입에 발린 선교 활동을 한다면 이제 그만 만나도 된다. 네 번째, 힘든 얘기만 한다. 요즘 참 힘들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 사람 하나 없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힘든 것처럼 만날 때마다 자기 힘든 얘기, 우울한 얘기, 슬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도와주고 싶어 해결책을 얘기해주면 그건 또 듣지 않는다. 자기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줄줄이 댄다. 그러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왜 힘들다는 얘기는 그렇게 주구장창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관심받고 위안받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늘상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 속은 손톱만큼도 이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주 이기적이기까지 한다. 만나면 늘 듣는 그 슬픈 얘기가 오늘따라 유독 더 우리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느껴진다면 그 친구는 그만 만나도 된다. 우울은 전염돼서 우리까지 우울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니. 다섯 번째, 만났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왜 그런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나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밍밍하고 아주 지겹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이다. 친구들로부터 유통기한이 만료되었음을 통보받고 싶지 않다면 우리들도 정체되어 있지 말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관계의 녹이 슬기 마련이고 이끼 끼고 그러다 끝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야 유지가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끝이 난 관계에 연연해서 놓지 않고 있으면 인생만 고통스러워진다. 떠날 사람 떠나보내야 새 사람이 찾아드는 법이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한 관계만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